네, 안녕하세요. 19강이에요. 20강이 채 못 됐어요. 네. 오늘은 2023년 1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머린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 대장경에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날입니다. 에필로그 공부를 하고 이제 다음 학기 같이 한번 어떤 공부를 하면 더 재미있고 유익할까 의논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불교신문에 이제 새로 연재를 시작하는 월인석보 4권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봉선사 월인석보대학에서 같이 월인석보를 공부하고 있고 저는 튀르키예 LGS 대학교의 정진원입니다. 이거는 네. 음, 조금 전에 보인 건 제가 터키에서 터키어 공부하는 걸 유튜브로 만드는 거예요. 이 2023년 불교신문 어, 이게 이제 1월 13일서부터 연재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우리 그 단체 톡에다가 올려드렸는데 제목이 기획 연재고 그 정진원 교수의 조선대장경 월인석보의 향기예요. 그래서 제목을 잘 이제 골라 주셨는데 한국학 알리는 K 클래식의 대표 콘텐츠 21세기에 만나는 월인 속보 이렇게 제목을 정해 주셨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런 내용의 취지로 앞으로 연재를 하겠다라고 썼고 우리는 지금 그 이제 도교 도사들을 이제 불교 수행자로 어, 이제 귀화시키는 그 포교의 장면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제 월인석보 3권에는 그다음에 이제 비람강생에서 넘어가서 이제 유성출가 뭐 수화항마 뭐 노건전법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 4권에는 이제 수화항마 편에 그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는 마왕 파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하항마라고 돼 있죠. 네 글자 한자는 두 글자씩 끊어서 해석하시면 돼요. 수하, 큰 나무 아래, 항마, 마구니를 항복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제 정각을 보리수 아래서 이루신 모습, 그리고 이제 이 천신들이 공양하는 모습, 그리고 이 이제 그 지옥에 빠져서 화창지옥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지금 구제하는 모습 뭐 이런 그림들이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제공한 월인석보 1권의 그 팔상도 이미지인데 월인석보는 세종이 지은 월인청강지곡과 그의 아들 세조가 수양대군 시절 쓴 석보상절의 합작품이다. 유려한 조선의 말과 글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설법을 서술하고 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마구니들에게 항복받는 장면을 표현한 월인석보에 그려진 수화항마 그림. 마구니들에게 항복받는 장면이 뭐 잘못하면 부처님이 항복하는 것 같이 들릴 것 같아서 이거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네요. 이제 제가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해서 첫 이제 연재를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인석보 월인청강지곡의 월인 석보상절의 석보의 줄임말이죠. 이 네 글자를 쓰면서 읊조려 보셨나요, 혹시?
그러면 그 순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잔잔히 이 차오르는 그런 그 어떤 이렇게 그 물결, 파문 뭐 이런 게 느껴져요. 그게 이제 행복이라고 동의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백천만겁 난조우라고 하죠. 뭐 이제 우리가 무슨 그 육도에 무슨 아기 축생 아수라 뭐 여러 그 부류의 그 이제 숨 타는 그런 존재로 태어날 수 있는데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 그리고 월인석보를 만나서 평생 그 곁에서 논의는 인연을 만났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기회일까요? 그래서 이 흐뭇하고 즐거운 감정을 2023년 새해 불교신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글은 얼마 전 터키라는 국명에서 튀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바뀐 나라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역만리 그 옛날 실크로드 목적지였던 이 나라에 와서 저는 지금 훈민정음으로 쓴 머린석보와 한글로 쓴 삼국유사를 한국학의 이름으로 2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제 한국학을 알리는 K 클래식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제 3년 차가 되네요. 제가 터키에서 가르친 지. 튀르키예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20년 전에는 모르고 갔습니다.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그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아잔 소리가 온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가서 이 한국학과를 설립할 때보다 이 이슬람 그 사원이 한 10배 내지 20배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산에서 메아리가 울리듯이 한 그 이슬람 사원에서 아잔 소리가 이제 기도를 하러 오세요. 기도할 시간입니다. 이런 걸 이제 저기 그 육성으로 이맘이라는 그 이슬람의 이제 수행자가 그렇게 그 알리는 소리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대학 안에 유일하게 이슬람 사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우리 동네 한 10개가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근데 한 1, 2초의 간격으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울렸는데 저기서 울리고 똑같이 울리고 막 이래서 여기에서 울리는 게 메아리가 들려서 다시 울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한 10개 정도가 더 생겼더라고요.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신에게 가장 낮은 자세로 기도하고 희사를 중심 교리로 삼는 그런 종교더라고요. 그래서 불교와 굉장히 가깝고 이 사람들도 불교에 그래서 관심과 호기심과 어떤 긍정적인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배우고 싶어하는. 그래서 불교와 공통점이 많은 종교입니다. 튀르키예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카이세리라는 도시는 굉장히 이슬람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경건하고 보시, 그러니까 하루에 5번씩 우리랑 똑같이 절을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 바닥에 엎드려서 어, 절을 하는 5번의 시간도 다 정해져 있어요. 시계가 없을 때부터. 아직도 저는 제일 첫 번째 그 기도하는 시간이 그 기억에 남는데 흰 실과 검은 실이 구분될 때 첫 번째 기도를 하세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계가 없더라도 깜깜할 때 흰 실과 검은 실이 구분이 안 되다가 이게 흰 실이구나 이게 검은 실이구나 구분이 될 때 첫 번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잠잘 때 하루에 5번씩 가장 낮은 자세로 기도를 하는 거는 나쁜 마음을 먹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그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착하게 잘 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그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어, 얼마나 이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착하고 바르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은행에 이자가 없어요. 은행의 이자를 금했대요. 고리대금업을 금했다고 합니다. 교리에. 그러니까 이제 그 보시하는 걸 자비히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자카트라고 하는데 이런 경건하고 보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사는 친절하고 착한 형제의 나라. 우리가 먼저 형제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그 뭐라 그럴까 그 같은 유전자가 같은 피가 흐르는 그야말로 카르데심이라고 불러요. 그 이제 나의 형제요 이렇게. 그래서 왜 우리한테 형제라고 하나 처음에는 참 의아했어요. 근데 제가 요새 이제 삼국유사 삼국사기 건국신화의 영웅을 같이 비교하면서 그 터키를 튀르크라고 하죠. 우리 한자 말로는 돌궐입니다. 그 돌궐의 건국신화를 같이 공부하면서 와 진짜 똑같은 게 많구나. 왜 우린 이거를 전혀 알 생각도 없고 공부할 생각도 안 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논문을 하나 이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카이세리는 우리나라의 안동과 같은 전통적인 이슬람 색채가 짙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7,000년 전에 세계 최초 무역센터인 캐러반사라이에 이제 그 대상들이라고 하죠. 낙타를 타고 무역을 했던 그 대상들의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7,000년 됐습니다. 큐테페라고 해서 제 언덕이에요. 큐는 이제 그 타고 남은 나무를 타고 남은 제인데 에르지에스 산이 활화산이었을 때 그 도시를 전부 다 재로 덮었대요. 그래서 언덕이 잿빛 언덕이 된 거예요. 테펜 언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기구 여행으로 유명한 카파도키아도 그 화산 지형으로 만들어진 그런 아주 무슨 그 외계에 온 것 같은 그런 그 이제 유적지가 있죠. 그 카파도키아가 가까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해발 4,000m의 만년설이 뒤덮인 에르지에스 산이 있는 도시이기도 해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LGS 대학교는 그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튀르키예 한국학의 메카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튀르키예에서 제일 그 공부 열심히 하고 업적도 대단하고 그야말로 두 번째로 생겼지만 앙카라 대학 생긴 지 10년 후에 터키의 한국학을 이끌어가는 큰형님 같은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저는 400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글을 쓰지만 항상 내가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 이 글을 쓰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월인석보는 이렇게 600년 전의 조선과 7,000년 전의 실크로드 역사가 가득한 예사롭지 않은 시간과 공간에서 시작합니다. 이 21세기에 만나는 월인석보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인지 자문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야 할 일기일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왜 하고 많은 나라에서 튀르키예일까? 왜 하고 많은 도시에서 이스탄불도 앙카라도 아닌 이 7,000년 된 도시에서 나는 이 글을 써야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는 그대로 제가 느끼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면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근기에 맞게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공부해온 월인석보는 월인청강지곡이라는 책과 석보상절이라는 책 두 종류의 책을 합한 책이죠. 이 책은 1392년 조선이 건국한 해죠. 그리고 54년이 지난
1446년에 우리 글자 훈민정음이 반포된 해예요. 그리고 55년 차에 그 첩보상절이라는 책과 월인청강지곡이라는 책이 걸출한 책이 만들어지죠. 건국한 지 55년 만에 수천 년 동안 쓴 한자를 버리고 우리의 수한 우리의 그 능력으로 만든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50년 만에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세종이고 세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성계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생 다 55년 거의 이상 살지 않았습니까? 문자 만들어 볼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세요? 나라 만드실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46년에 반포하면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을 풀이하고 예를 든 책이에요. 해례본. 그러니까 매뉴얼이에요. 사용설명서예요. 그래서 훈민정음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독창적이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증명했어요. 그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다 인정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열광하고 박수치고 의시됐어요. 그런지 몇 년입니까, 지금? 그런지 몇 년이에요. 글자 있는 나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6,500개, 7,000개, 뭐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작은 나라들까지 치면 한 10,000개, 20,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해요. 인간의 언어 중에서. 그 중에서 또 문자가 있는 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개하다고 생각한 이제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거란이니 여진이니 이런 나라들도 조선시대에 이미 조선보다도 먼저 문자가 있었어요. 그런 나라들의 문자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 훌륭한 문자들 만드느라고 엄청나게 이렇게 애를 썼을 텐데 훈민정음 만드는 거 이상으로 왜 죽어서 더 이상 쓰이지 않을까요? 죽을 사자 써서 사어라고 말해요. 자, 이제 그 훈민정음 훌륭한 거 세상이 다 안 지 수십 년 됐어요. 지금 세계 6위의 나라가 됐습니다. 지구상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 6번째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훈민정음 훌륭하다는 거 이미 다 안 지 오래됐는데 그 찬탄과 감격은 우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크게 한 발 더 나아가서 백척간도 진일보할 때가 왔습니다. 그게 뭐냐? 그걸로 600년 동안 진화 발전한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 결정판 월인석보를 세상에 많이 알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쓴 거예요. 글자가 있는 나라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글자가 쓰여지고 진화 발전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글자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죽은 문자입니다. 죽은 말이 됩니다. 만주어가 그렇고 거란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과 옥조로 여기고 산스크리트 대장경, 뭐 빨리 대장경, 뭐 티베트 대장경 다 같은 계통의 언어예요. 다 뭡니까? 다 죽었어요. 예. 그러나 월인석보는 한마디로 이 훈민정음 글자로 쓴 본격적인 산문과 운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읽어요. 왜 안 읽죠? 죽은 산스크리트 장경, 무슨 거란 장경, 여진 장경까지 다 공부하고 그러면서 만주어 장경, 왜 살아있는 훈민정음 대장경을 읽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지금. 저 혼자 지금 뭐 수십 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성된 조선식 대장경이 월인석보입니다. 반포 후 1444년 후에 제일 먼저 쓴 책이 뭐냐? 첩보상절. 한 권 아닙니다. 두 권 아닙니다. 24권입니다.
1447년 7월에 수양대군이 완성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만든 지 10개월 만에 24권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공부 혼자 한 30년 만에 겨우 한 권 썼죠. 지금 4권째 번역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반포 10개월 만에 이른 기적이자 쾌거입니다. 그것을 읽은 아버지 세종, 막대로 장단을 맞추면서 세종실록에 보면 그 음악적인 재능이 엄청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 세종이. 그리고 예전에는 곡조가 정해져 있어요. 그 곡조에 고려시대 가요, 뭐 남녀 상렬지사라고 불렀던 무슨 쌍화점이니 뭐니 그런 곡조에다가 노래 가사만 바꿔서 그 음악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장단 막대기로 장단만 맞추면 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표청가 같은 곡조라고 생각합니다. 월인청강지곡 같은 곡조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해서 그 개송을 일필이지로 써내려갑니다. 세종대왕. 그것이 월인청강지곡인데 그게 노래 한 곡이냐 두 곡이냐 100곡이냐 200곡이냐 아닙니다. 600곡 넘을 거예요. 지금 583수까지 발견이 됐지만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이 또한 기적이 아닌가. 썼다 하면 24권의 석보상절 대작이요. 600여 수의 월인 청강지곡 대서사시입니다. 거의 동시에 썼다고 보죠. 저는 수양과 세종대왕이 단기간에 쓴 이 책들을 30년 넘게 공부한 끝에 겨우 4권째 현대어로 풀어쓰는 작업을 혼자 어렵다, 어렵다,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온갖 엄살을 떨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월인 청강지곡 제사. 이게 안 보이지만 석자겠죠. 석보상절 제4겠죠. 이 4권은 이렇게 다 이렇게 헤어지고 떨어진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거를 보는 그 분들도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그 67장부터 우리 지금 한 29장 정도까지 했나요? 2권에. 예. 그러니까 그 월인석보 3권에는 월인석보 3권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66장까지 되어 있겠죠. 그러나 석보상절 3권에 남아 있습니다. 예. 정각을 이루실세 마궁에 방, 광, 이게 광자 안 보이지만 여기 요만큼으로 광을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 보이지만 순이 있으니까 파순이, 이거는 항복할 때 해요리라. 그 다음에 2절은 파순이 어쩌고 이렇게 나갈 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이 월인청강지곡은 상권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맞춰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적적인 거죠. 요걸로는 다 못 맞추는데 월인청강지곡 상중하 3권 중에서 지금 상권만 현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권에 한 194장인가 195장 정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맞춰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다행인 거죠. 예. 그래서 어렵게 기적적으로 이 작어는 또 우리가 굉장히 뒤늦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의 그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마터면 4권을 우리가 못 만날 뻔했죠.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수양대군과 세종의 학작품 월인석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은 다 공부하셔서 아는 거지만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복습 삼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조는 3글자 만든 지 1년도 안 돼서 고려시대에 팔만대장경을 섭렵했다고 월인석보 서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려한 조선어의 말과 글로 석가모니의 생애와 설법을
팔상도에 맞춰서 그 생애의 순서에 따라 만든 책이 월인석보입니다. 그 안에는 월인석보 안에는 우리가 그토록 그 자주 읽고 지금도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 화엄경, 법화경과 같은 주옥 같은 경전들이 그 석보상절 안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 석가모니의 생애, 아, 팔상도, 다 알아. 뭐, 이 정도 아닐까요? 보통? 그 안에 정말 그 부처님께서 육성으로 설법하신 조선시대 말가글로 하원경 법화경이 그대로 전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읽어본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국어학자?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불교학자? 이 글자를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세종이 쓴 머린청강지곡은 완성 연도가 언제인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석보상절이 완성된 1447년 즈음에 바로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래야만 불교 경전의 일반적인 형식인 부처님의 설법을 하신 다음에 모든 경전은 다 중송, 개송으로 되죠. 그래서 개송의 형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세종이 개송을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석보와 월인이 대장경의 일반적인 순서예요. 그래서 원래는 석보 월인의 순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세조라는 왕위에 오른 지 5년째 1459년에 이 석보상절 1447년이죠. 그러니까 12년 후에 대장경의 순서를 바꿉니다. 아버지가 쓴 계속 월인청강지곡을 앞세우고 자기가 쓴 석보상절 법문을 뒤에 놓는 파격적인 형식의 월인 석보를 수정 보완해서 간행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버지 세종을 높이고 아들이 그 뒤를 따르고자 하는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였겠죠. 조선시대 어느 국가입니다. 입니까? 유교 국가입니다. 충과 효가 가장 우선시되는 국시인 유교 국가예요. 그래서 조선의 최초 대장경은 석보 월인이 아니라 월인 석보가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조선 대장경 월인 석보의 찬술 동기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석보상절 찬술 목적이 그 석보상절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종의 부인이자 세조의 어머니인 소원왕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발원문으로 이 책을 지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의 국시였던 유교 국가에서 충효를 중시했던 유교 국가에서 유교 국가의 신하들을 무마하기 위한 1차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목표 뭐였냐? 문자라는 양반과 귀족들의 특권을 조선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 위한 평등정신, 애민정신, 세종의 그 국정의 철학이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문, 석보상절의 서문, 월인석보의 서문, 이 세 가지의 서문을 보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라는 월인석보 1권을 풀이한 제 책, 지금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대장경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시간을 공부할 이 제2권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월인석보 권사는 그럼 어떤 내용인가? 부처님 일대기 중에서 저는 백미라고 봅니다. 그것이 수화항마와 노곤전법이죠. 월인석보는 현재 20권이 전하고 있어요. 석보상절은 현재 24권 중에서 10권이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석보상절보다 2배가 더 많이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권과 2권에는 팔상도 중에서 도솔레이와 비람강생이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글자 처음 배우는 낯놓고 기억자를 겨우 이제 깨닫게 하려는 백성들이 최대한 알기 쉽게 쓰여져 있는 걸 우리는 계속 같이 공부해 왔어요. 3권은 전하지 않습니다만 같은 내용인 석고상절 3권의 내용에 따르면 사문유관, 유성출가, 설산수도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권은 제가 현대불교 신문에 월인청강지곡을 이렇게 보충을 해서 만들어서 책으로 내려고 했다가 조금 지금 이제 보류 중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갈 월인석보 제4권에서는 이 수아항마 이야기인 마왕 파순가 그의 딸이 유혹하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보리수알에서 그 정각을 이루는 성불,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상서, 그리고 녹야원에 가서 이제 법을 굴리는 녹원전법, 제일 먼저 설법했다는 화엄경 이야기 등이 우리말 훈민정음으로 표현되고 그려집니다. 나아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녹야원에서 이 녹야원 사슴 이야기잖아요. 전생담 또 인욕선인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훈민정음 그럼 창제의 주요 목적은 과연 뭐였을까? 저는 조선대장경 조성이 큰 목적이었다고 봅니다. 훈민정음 창제의 중요 목적이 조선시대 훈민정음 대장경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이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없을걸요? 아마 제가 이 글을 썼더니 기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떤 독자가 저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 메일 주소를 알려줘도 되겠느냐고 아마 이 부분을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불교 연구는 한문 불경에서 나아가서 산스크리트, 빨리, 티벳, 만주어 장경까지 연구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교계에서 훈민정음 불경을 대중화하자, 나아가 세계화하자라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저만 부르짖고 있죠. 저는 훈민정음과 불교 경전 이해를 최대한 쉽게 풀이하는 작업을 한 10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에세이로 다듬어서 일반 대중과 불자들 그리고 한국의 인문고전에 관심 있는 세계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훈민정음 대장경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제가 그때그때마다 증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연재를 하면서. 과연 그럴까? 물음표를 찍어야 이 글을 읽는 묘미가 있습니다.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지역에서도 이슬람 국가죠. 대부분 불교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특히 이슬람의 수피즘이라는 이제 종파는 우리의 뭐 조계종, 천태종처럼 불교에 참선 수행하는 명상, 그리고 뭐 무자 화두를 들고 하는 거, 뭐 무슨 연부를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들도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들이 불교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죠. IS라는 테러 조직과 동일시하죠. 이슬람 국가에서 이제 이 불교를 공부해 갖고 불교학자들이 대거 출연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저에게 불교를 묻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기회에 이슬람을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공부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 이제 프로필이 나오는데 지금 튀르키예 국립 에르지에스 대학에서 훈민정음으로 쓴 월인석보,
그리고 삼국유사를 주제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대학원 석사, 박사에서 가르치고 있고, 이제 뭐 한자도 가르치고, 뭐 말하기도 가르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첫 번째 이제 연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약간의 뭐 그 소개 같은 이야기였는데, 변혁주 거사님 어떻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마이크 키세요. 네. 예, 아니요. 궁금한 게 아니고 예. 정말 큰일을 하시고요. 아, 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네. 더군다나 이제 사실 저도 삼국유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아, 상공유사 같이 관심 많습니까? 같이 그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네. 그것도 또 듣고 싶기도 하고. 예. 네. 이 음. 그동안에 1년 동안 배운 것만 해도 우리 그 훈민정음에 대해서 저는 실제 참 훈민정음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아, 같이 들으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구나. 이런 거 이제 생각할수록 깊어지네요. 이제 관심이 더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지금 도반으로 같이 이 공부를 그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학자가 되셔야지 되는 겁니다. 어, 이묘미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이크, 마스크래요. 네. 변혁재 과장님 말씀처럼 그동안 1년 동안 공부해온 내용을 한 번 이렇게 보느라니, 교수님이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 우리가 굉장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걸 다시 깨달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는 왜 어떤 인연으로 이 월인석보를 만나게 되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어떤 사명감이나 어떤 운명 같은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그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는 찾아가는 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자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자세로서 이 어린 속보를 대하고 속보상들 계속 공부를 해나가기 위한 내자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결심을 또 하게 됐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그 한자에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새해부터는 한문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부족한 한문 들여가지고는 이걸 못 쫓아갈 것 같아가지고 병행해 나가면서 점점 이해의 폭을 넓히면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점점 다들 그 전문가가 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다나한 보살님은 말씀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겠고, 조은숙 정봉길 선생님은 같이 계셔서 하울링이 나니까, 그 최근 반장님, 이슬람에 관심이 생기셨나요? 예,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어린 석보에 대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교수님이 훌륭하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1년 동안 또 저도 많이 배우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용수 보살님 혹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저는 맨날 아쉬움만 있어요. 이렇게 미리 예습이 중요하다는데 예습 안 책도 보지 하셔도 됩니다. 이 귀한 거를 갖다 맨날 놓치는 것 같아요. 좀 죄송스러워. 교수님한테 굉장히 죄송스러워요. 이 시간은 그냥 예습도 복습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저하고 그냥 수다 떨듯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그냥 즐기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지금 불광이라는 잡지 있잖아요. 월간지. 거기 네네네. 또 지금 삼국유사 요새 이제 이 월인석보에 집중하느라고 원래는 삼국유사 전문가였다가 삼국유사를 잠시 놓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련 스님이 84세까지 사시는데 거의 한 40년을 주석하신 곳이 있어요. 대구 달성의 비슬산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관련된 한국유사 이야기, 이제 비슬산의 두 성인 관규와 도성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글을 하나 쓰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제가 온 김에 비슬산을 한번 이제 답사하려고 하는데 지금 변혁주 거사님 또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같이 이제 소규모 그룹으로 답사를 가려고 하니까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교정봉찰 봉선사 이게 이제 2023년 월인석보반 3기 화요일 1시에 강의 계획표가 나왔어요. 이건 사실은 지금 뭐 작년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랑 똑같이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지금 이 불교신문에 연재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현대불교에 나오는 월인석보 상권과 같은 내용인 석보상절의 상권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이슬람 국가에서 살고 있는 동안은 터키에 대한 이야기,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 없이 여러분들의 상식을 이제 돕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원래는 21강까지 우리가 해야지 되는 거였는데 어떻게 이제 19강에 그래도 맞출 수가 있게 됐어요. 지금 시간이 47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2시부터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와서 마지막 시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학기에 에필로그까지 읽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것도 여러분의 복인 것 같습니다. 에필로그 여행하는 인간을 위하여 라고 이름을 이제 그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이 아니죠. 이제 재작년이네요. 21년 9월에 이 책을 내고 갔죠. 제가 이풍진 세상 코로나19를 만나다. 이게 어떻게 아직까지 안 끝나고 있습니까? 정말 그나마 설 연휴 지나면 마스크를 이제 좀 풀어도 된다고. 이미 저는 터키에서 마스크 없이 산 세월이 몇 년이에요 지금. 그래서 서울에 와갖고 계속 마스크를 빼먹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터키에서는 마스크를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열심히 쓰고 다니는 사람에 속했는데 뭐 약간 감기 걸릴 것 같거나 학생들이 아파서 결석하고 나타나 갖고 나한테 뭐 아파서 못 왔어요 뭐 이런 말 할 때 제가 놀래 갖고 마스크 쓰고 다니거든요. 학생들이 아프고 나면 그 다음에 꼭 제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보건소에 PCR 검사하러 가는데도 마스크 안 쓰고 가고 또 버스 타러 갔을 때도 버스 기사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막 가리키면서 그때마다 제가 이제 마스크 안 쓴 걸 알았어요. 제가 이제 3년 정도에 걸쳐서 월인석보 1권과 2권 그리고 이제 또 석보상절 3권 작년에는 연재를 못했죠. 그리고 올해 뭐 그러니까 그래도 한 4, 5년 정도 계속 이제 연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조용한 3차 대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코로나19가. 연재가 끝나고 책으로 이 출간하는 과정 속에서도 인간과의 전쟁이 아닌 그 바이러스와의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무슨 전쟁이라고, 이거는 무슨 화생방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세균 전쟁. 세균 세균 전쟁. 전쟁? 예. 예, 그 3차 대전이 인간과의 전쟁이 이제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정말 제 인생에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전쟁이었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이렇게,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균을 그 상대로 해서 우리가 3년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뭐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이라는 강의가 이렇게 이제 대중화가 되고 일반화가 될 줄은 진짜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죠. 지금 이제 3년입니까? 20년부터 시작되지 않았나요? 20년. 예, 20년 부터 1월인가? 21, 22, 23. 지금 3년째 경험하고 있는 지금 진짜 제가 야, 정말 내가 오래 살았나? 뭐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구나. 뭐, 이제 문재인 정부 시대에 이제 이 책을 썼죠. 그 공약이 그거였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진짜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늦긴 왔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었을 텐데 공약은 그 반대로 돼버리니까 이걸 또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다 예견을 하고 이런 좋은 말을 만들어 놨죠. 역경보살. 그러니까 역경에 처해 있을 때 그야말로 그 보살 정신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이 반대말은 순경인데 순조롭게 인생사가 진행될 때보다는 어떤 위기라든지 아주 이제 극적인 그런 커다란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인간은 더 크게 깨닫고 더 크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반면교사가 저는 이 말을 또 이제 거꾸로 우리는 이제 불교의 선지식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에서는 내 인생의 악지식이 결론적으로 선지식이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시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괴롭혔던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백척간도에서 크게 한 발짝 이제 뛰어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인생들이 다 그 인생 살아오신 과정 중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엄청 주의하고 살죠. 저부터가. 학생들이 막 콜록거리고 기침하고 막 엎어져 있고 그러면 얼른 마스크부터 쓰게 되죠. 그 주의하는 일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마스크는 필수이고 손도 엄청 자주 씻게 되죠. 그러니까 웬만한 잔병 치레가 없고 감기 환자가 없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는 감기 저기 치료하러 병원 갔다가 코로나 걸릴까 봐 안 가는 경우도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건강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어? 라고 하면서 세상 감탄하고 있죠. 마스크를 써서 처음에는 막 못 살 것 같더니만 지금은 마스크를 써서 좋은 점이 되게 많죠. 일단 날씨 추운데 마스크 쓰면 우리는 진짜 아주 추울 때만 마스크를 썼었는데 이 마스크가 일상화가 되니까 동네 병원에 환자가 없어서 이제 울상이라고 하는 건 뭐 너무나 이제 당연한 일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세상 잡사가 정리되기 시작했다는 거일 것 같아요. 결혼식과 장례식은 인원을 최소화하고 정말 가야 할 그 최소 정족수만 참석을 하게 되었죠.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도 살 수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번 그 설 연휴가 고비가 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장례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아버지 세대의 친구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부고도 아주 그냥 가족만 모여서 서로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알려야 할 사람도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알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가던 결혼식이 일과였다면 이제는 지금 저는 뭐 지금 저희 아버지도 너무 힘드시지만 제 또래의 부고를 요새 계속 받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가까운 사람이라서 이기보다는 이런저런 저런 반연으로 때로는 이제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아야 할 때가 그동안 많았다면 이제는 이제 꼭 가야 할 곳도 가지 못하고 있죠. 지금 아버지 그 문병만 해도 그게 문병이 안 되죠. 특히나 또 우리 아버지가 5인실에 계신데 그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문병이 아니라 간병 한 사람만이 가능해서 제가 오자마자 이제 간병하러 하루 들어가게 됐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제가 오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고 저에게 다 이제 유언을 하셨고 그 인생이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감미롭다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뭐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때서야 이제 내가 와서 참 좋다. 인생이 아름답다. 감미롭다. 이런 표현을 써서 뭐지 이거 유언을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녹음을 시작을 했는데 뭐가 감미로우신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세상이 감미롭다는 겁니다. 인생이 아름답고 세상이 감미롭다고 그 임종계를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 세상을 작별할 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을 쓰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깨닫고 처음에는 뭐 세상이 아름답다느니 뭐 감미롭다느니 제가 이렇게 물도 잘 못 삼키셔서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려드리면 그 혀가 마르고 막 이러니까 달콤하다. 물이 달콤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한 번도 듣지 못해서 평생 살면서. 그래서 내가 아유, 시인은 아버지가 되셨어야지 될 걸 그랬어요. 라고 내가 이제 또 그 책을 들고 갔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남긴 유언은 엄마나 아버지는 제가 훌륭한 시인이 되기를 바랬었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름도 제가 어렸을 때 그 집에서 부르던 이름으로 그 시인 이름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순원으로. 이 이름을 되찾은 것도 이게 굉장히 그 시기가 절묘하게 우리 아버지는 저를 아직도 순원이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이게 다 뜻이 있었던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음으로는 중환자실에 계시지만 아버지하고 잘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고 좋은 작별 의식을 해서 그냥 편안히 잘 가시고 가신 다음에 이제 화가이셨기 때문에 그 화가에 대한 상속이나 이런 증여나 이런 재산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발 별일 없이 잘 무사히 끝나기를 그걸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팬데믹 시절만큼은 나의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지금도 저의 진짜 진심이에요. 그래도 요 정도로 완화가 됐을 때 가시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 이거는 조금 이제 제가 약간 비틀어서 쓴 건데, 오늘 미룰 수 있는 것을 내일 미루지 말라. 제가 사실은 굉장히 게으른 성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오늘 할 수 있는 걸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런 거 엄청 경고로 듣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쯤에서는 오늘 미룰 수 있는 거 오늘 미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성이 게으른 제가 드디어 월인석보 제2권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 대장경의 에필로그를 쓰고 있는 시점이었죠, 이때가. 이것도 저로서는 한 권만 쓰려고 했는데 2권이나 쓸 수 있어서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4권째 연재를 하게 돼서 더더욱 기적입니다. 이것도 이제 2021년 9월 터키에 그 부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책으로 낼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뭐 이제 차일피일 미루고 안 썼겠죠. 제 인생 모토는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차를 부리고 그 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머릿속은 엄청 바빠요. 머릿속을 궁굴립니다. 전혀 쓸데없는데 관심이 폭발하고 이 책이라든지 뭘 이제 저한테 이렇게 과제가 주어지면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막 다른 걸 엄청 열심히 합니다. 쓰지도 않던 일기를 막 하루에 5-6번씩 쓴다든지. 그러고 나서도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을 때 이제 그 거의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서 이제 그 폭풍처럼 막 이제 쓰게 되는 그런 이제 성격이에요. 2000년 23년이네요. 이제 전에 터키에 한국학 관련 학과를 만들어 놓고 제가 이제 22년 만에 복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절 인연을 거쳐서 제가 그렇게 22년 동안이나 이 터키 대학에 다시 못 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때 갈 때도 곧 다시 돌아오마, 그들은 언제든지 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왔었는데 이번 생에는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죠. 어느 시점부터는. 근데 이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킨 오스만 터키 대제국의 후예들에게 이제 감사한다. 그리고 그동안 나름 착실히 해오고 있던 우리나라에서의 인문고전 대중화 작업이 내가 터키를 가면 어떻게 하지? 일단 지금 삼국유사는 개점 휴업 상태 아닙니까? 2번째 박사 논문을 쓰면서 2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는 K 클래식 콘텐츠의 대중화였어요. 그래서 이 에세이 월인석보, 에세이 삼국유사를 쓰게 되고 이제 특강을 하게 되고 강의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의 2 전공인 삼국유사와 월인석보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5번째 책을 출간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게 멀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 당분간이 이게 또 이게 달라졌네. 예. 따옴표가 거꾸로 됐어요. 내 게으름의 속도로 환산하면 다음 생에 책을 쓰게 되지 않을까. 점점 그렇게 되고 있죠. 이번에 석고상조 3권을 내려고 했지만 무산되고 하는 걸 보아하니. 네. 그리고 이제 대중화가 하나의 서원이었다면 또 하나는 K 클래식 콘텐츠의 세계화입니다. 지금 저는 세계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제 그것을 하러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3년 차가 되었어요. 한국학의 뿌리가 인문 고전에 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려야 할 시간이기 때문이죠. 이 절묘한 진도를 도대체 누가 계획을 했을까요? 제 인생에. 예. 절대로 제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각자 생각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저는 그저 장기판의 말처럼 월인석보의 뜻을 두고 문학 박사를 한 다음에 삼국유사에 꽂혀서 철학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꾸준히 유럽 학회에서 저 혼자 진짜 그 메아리 없는 그 울림으로 한국학의 콘텐츠라고 해서 발표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생에 반드시
이 원인석보와 삼국유사를 세상에 알리고야 말겠어. 뭐 내가 노벨상을 받고야 말겠어. 이렇게 이제 그 논어에 나오는 반드시 기약하는 기피라는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5권의 책을 내리라고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학을 처음 펼친 터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그때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교수님, 네. 그 위에 K 클래스 콘텐츠도 그 다운표가 거꾸로 됐네요. 아, 또 그래요? 네. 그러네요. 예, 고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끝끝내 예, 아무리 오타를 잡아봤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K 클래식 콘텐츠의 신통력. 저는 이걸 삼국유사와 월인석보의 가피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에서 여성 인문학자로 사는 일은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성이라는 걸 앞에 수식어로 붙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냥 인문학자면 인문학자지 여성이니 여륜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차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남이 그렇게 불러주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제 이름이 정진원 남자 이름 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를 남자로 생각하고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 책을 읽고 그 월인석보 로드를 이제 제안하신 스님께서 제가 여성 학자인 줄 몰랐다 그러면서 발을 빼셨잖아요. 음, 수많은 수식이 붙는 여러 직함의 교수를 저는 다 해봤습니다. 정규직 교수인 것만 빼고. 예. 지금도 이제 저는 그 터키에서는 프로페서 닥터라고 해서 정말 가문의 영광인 그 외국 사람들은 자기 성 앞에 닥터, 프로페서 닥터 이런 거를 붙이면 뭐 영국의 그 자기 뭐 이런 이런 그 자기를 받는 것처럼 성 앞에 성이 하나 더 붙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 이제 세인트 뭐 이런 것처럼 그 무슨 벼슬 이름이 앞에 붙어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이름이 그냥 달랑 정진원이 아니라 프로페서 닥터 정진원 하면 그 이름을 문패에 써요. 프로페서 닥터를.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기의 박사 받고 뭐 이런 거 직함을 이렇게 중요시하게 여겨서 문패가 우리나라처럼 크지도 않은데 요만한 명찰에다가 그걸 다 작은 글자로 쓰지라고 했더니 그게 하나의 성으로 이제 취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늘 이제 인문학자는 사실은 준백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문학자의 이런 강의, 이런 특강 이런 것들도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거의 그 무료 특강이 많고 불교에서는 또 보시아라 라는 이제 그 말로 그렇게 이제 그리고 또 저는 사실 이런 기회 자체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를 찾아주고 제가 공부한 것들을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자체도 많지 않아요. 인문학은.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 굶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때 참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엄마가 늘 저의 롤 모델이셨는데 자주 쓰던 우리 어머니 부모 세대 어떻습니까?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서 한국 전쟁을 겪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극도의 고생을 했던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그 엄마가 자주 쓰던 말이 삿입에 거미줄을 치랴, 목구멍이 포도청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제 저는 자랐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끼니 걱정을 하거나 끼니를 걸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가난의 그 궁핍감이 이렇게 정신적 가난으로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잠재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저는 최소한 겉으로 보기에 가난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자처럼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엄마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그리고 이제 남편의 외조 덕분입니다. 이제는 그저 라이센스 정도가 되어버린 박사학위 증서지만 남들에게는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뭐 그 라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제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게 해준 보증수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은 선생을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선생이 직업인 사람은 반드시 그 매너리즘에 빠질 때쯤 반드시 학생이 되어보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역지사지의 공부가 됩니다.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선생으로 어느 정도 입지가 굳은 사람들은 반드시 학생이 되어서 책상에 앉아보라고.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지, 올챙이적 생각을 잊고 사는지 알게 된다고. 아울러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선한 지식과 지혜가 가득한 우주가 존재하는지, 그곳에 발을 디딘 순간에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 드는지 경험하게 되리라고. 혹시 여러분들도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 머린석보 공부를 하시면서? 그렇다면 성공입니다. 선생을 할 수 없었던 2번의 시간이 있었어요. 터키에서 정교수 직함을 받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그 커리어와 그 고생과 이제 성과로 한국에 당연히 저에게 어떤 좋은 자리가 주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러나 3년 후에 돌아왔더니 왜 돌아왔냐는 소리만 주구장창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프로페서 닥터였는데 다시 한국의 시간 강사로밖에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그리웠어요. 그래서 다시 동국대 불교학과에 다시 학생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12년을 보냈습니다. 그 열매로 삼국유사의 한국학 콘텐츠 개발연구라는 박사 논문을 쓰게 되었고, 또 헝가리 국립 엘테대학교의 한국학과 정교수로 근무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때는 기꺼이 돌아와서 다시 시간 강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다시 직함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고 저한테는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만이 즐거웠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한류가 어떤 건지, 유럽에서의 한류가 어떤 건지를 보고 경험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한국을 이제 그들의 눈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오래 가게 할 수 있을까? 진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8년에 이제 비정규직 교수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시간 강사를 위한 법이 발효가 되면서 이제 제가 좋아하던 강의를, 대학 강의를 제 스스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법은 한 명의 시간 강사에게 10명의 시간 강사료를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9명을 다 그 해직시키는 거였어요. 해고시키는 거였어요. 아주 악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내가 그렇게 내가 내 인생에 그렇게 해고를 당하는 거는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대학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중강의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진지하고 열심인 여러분들을 50대 이상부터 80대인 학생들을 만나게 됐죠. 이 또한 자리를 바꾸면 내 인생의 스승이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제 인생의 스승이시잖아요. 선지식인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 조은숙 그 정봉길 보살님한테 제가 느끼고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우리의 큰 어른이신 두 수강생 보살님이시고 선지식인 분들이시죠. 그랬더니 다시 외국 대학에서 이제 저를 부르게 된 것이죠. 한국은 저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대학에서는. 예. 학교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네요. 학교는 괜히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썼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헝가리에 있을 때 만난 북한 김일성 대학의 유학생 출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50년대 말에 북한에 유학을 가고 70년대 초반에 김일성 대학에 유학을 한 두 분의 한국학자 남녀 선생님을 만났어요. 남북을 그다음에 89년도에 이제 그 우리와 수교 대한민국과 수교를 해서 남북을 공히 경험한 이 나이 80대 전후의 한국학자들로부터 저는 또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냉전 시대에 우리는 북한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동유럽에는 굉장히 많은 그 북한에 대한 자료가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많은 북한 어린이들이 이 동유럽으로 헝가리에도 천여 명이 와서 위탁 교육을 받았고 많은 지적인, 인적인 관련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번째 박사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게 북한학과. 동국대학교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학원 정규 과정입니다. 2019년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수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터키에서도 제가 그 비대면 강의로 제 나름대로의 석박 통합 과정을 마쳤습니다. 저는 한번 들어가면 그냥 요식행위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강을 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학석박을 제 나름대로 제가 스스로 인정할 때까지 다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열심히 공부했고 공부해서 마쳤습니다. 이제 논문만 남았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돌아와서 할 일이 없으면 북한학과 논문을 쓸 겁니다. 근데 어떤 걸 쓸 거냐? 북한의 삼국유사에 대해서 쓸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발해, 고조선에 대한 그 삼국유사에 대해서 쓸 거예요. 이런 나를 보고 이제 중진화가이고 우리 아버지 후계자인 여동생이 자신도 박사과정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그동안은 박사를 안 하겠다고 해서 제가 들어가라고 했던 그런 학생입니다. 그런 동생입니다. 인생을 저는 되돌아보니까 학교만 다닌 것 같아요. 선생 아니면 학생. 근데 이제 우리 동생이 박사과정에 이제 들어가고 싶다 그러고 들어가라고 했던 제가 지금은 하지 마라 라고 결사 반대합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그 세계 인간들이 다 우울증에 빠졌죠. 그런 걸 수도 있고 지금도 사실은 뭐 제 인생에 급격한 6개월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울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서 굉장히 큰 이제 위로가 되고 치유를 스스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박사 2개 반을 하느라가 보낸 게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라는 직업병 때문에 늘 그 뭔가 타의 모범이 돼야 되고 솔선수범해야 되고 또 제가 5남매의 맏이기 때문에 맏이 컴플렉스가 있어서 또 쓸데없는 책임감과 오지랖이 많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즐기고 즐겁게 살아본 경험이 도대체 언제였던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박사 학위라는 종이장이 내 인생을 증명하는 목표이자 증명서였지만 그림으로 이제 승부를 거는 화가한테는 이게 별로 나는 중요하지 않다. 군더더기다.
과연 누구에게나 자기의 인생을 바칠 만한 것이 있겠지만 그게 과연 박사학위증인가? 이거는 곱씹게 되는 거죠. 좀 더 재미있게 때로는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와서 합니다. 늘 선생이라는 직업병에 걸려서 젊었을 때는 연애도 마음대로 못했고 또 남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며 살았고 그래서 현재 결과적으로는 제 인생에 후회 없지만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게 이 2년간의 무슨 안내일기 같은 그런 코로나 감옥 생활에서 크게 느끼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몰랐는데 오늘 읽으면서 인생을 여행하는 시인으로 살고 싶다라고 2년 전에 썼더라고요. 이 시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꿈을 꾸세요.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때 이렇게 살고 싶다고 썼지만 내가 시인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나는 애초에 시인이 되고 싶었고 문학을 하는 사람이 되려고 국문과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어쩌다가 훈민정음 회례본을 배우게 되었고 어려서 처음 엄마에게 한글을 배웠을 때 쌍기읍과 쌍디귿은 가르쳐주고 쌍니은 쌍이응은 건너뛰는 우리 엄마가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니은자 2개 쓰고 이응자 2개 쓰고 엄마한테 읽어보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청 머리 얻어맞으면서 혼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훈민정음 회례본에는 그런 글자가 있는 거예요. 뭐 혀가 뭐 혀뿌리에 저기 뭐 입뿌리에 단난이라 뭐 이럴 때 그때 이제 제가 내가 처음 한글 배울 때 그 궁금증을 품었던 걸 대학에 오니까 가르쳐 주는 데가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고 그때 이제 내가 갈 길은 여기야라고 이제 앞뒤 재지 않고 국어학자의 길에 입문을 하게 됐죠. 다시 태어나도 지금 이 길이 좋고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유연하게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보고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림으로 승부를 거는 내 동생한테는 이제 나의 종이장이 더 이상 금과 옥조다라고 권하지 않게 되었죠. 월인석보 2권을 탈고한 후기가 제 인생의 자아 비판문이 이제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가늘고 길게 오래 어영부영 어슬렁거리며 살겠다고 이제 이때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청춘과 열정을 쏟았던 터키와 이슬람 문화를 소개하고 어릴 적 꿈이었던 지구를 네 발로 배회하면서 많은 이들과 교감하며 살 것입니다. 글이든 강의든 영화든 연극이든 그림이든 노래든 모든 것을 다 시도해보는 예술가로 살아보겠습니다. 인간의 정의를 다시 확장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한마디로 예술하는 인간입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호모 아르티스라고 이제 썼네요. 전 사실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도 솔직히 지금 저에게는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런 글을 썼구나 하면서 저도 약간 이렇게 그 타인처럼 바라보면서 이 글을 읽고 있어요. 사실 저는 지금은 어떤 것을 시도할 그런 감정이 없습니다. 더 이상 뭔가 좋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뭘 이렇게 좋아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욕 같은 것도 몇 달 동안은 그것조차 감정의 사치인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와 사별을 한다는 거, 작별을 한다는 거, 특히 가족과 작별을 한다는 거는 이게 뭐라고 할까? 그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과정을 제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6개월 후에 이제 지금 아버지께서 이제 또
물론 이제 수명을 다하시고 그 하늘나라로 이제 떠나시는 이 지점에 와서는 또 다른 저의 여기에서 또 이제 한 계단 더 올라가는 어떤 또 그 인생 과정을 배우고 있는 시간이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론 이제 저처럼 다 그런 상황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새해 인사와 덕담을 서로 주고받고 제 건강을 걱정하면서 끊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중환자실에 이제 실려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몇 달 사이에 이 가족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으로서의 그 유대라든지 관계라든지 중요함이라든지 긍정적인 것도 많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다 좋기만 하고 긍정적이는 않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는 제가 아마 아버지를 좋아했더라면 저도 아마 화가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인생의 목표는 아버지와 반대로 살기였거든요. 어, 그, 근데 이 남편과 아버지, 내 인생에 가장 그 중요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던 이 두 존재가 나를 그 굳건하게 받쳐주었던 어떤 땅바닥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은 내가 굳건히 밟고 디디고 섰어야 할 이 그 땅이 그 무너지는 기분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서 말한 지구를 네 발로 배회하면서 많은 이들과 교감하고 과연 살 수 있을까? 글이든 강의든 영화든 연극이든 그림이든 노래든 모든 것을 시도하고 싶을까? 지금 나는 다시 이렇게 좀 가다듬고 잘 생각을 정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다음의 단계를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시간이 다가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필로그를 통해서 제가 호모 아르티스라고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분들은 내일 새로운 2023년 우리 설 새해 첫날이어서 지금은 21일이지만 21일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었고 내일부터 이제 그동안 계획을 세우고 못했던 것을 내일부터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새로운 새날이시겠죠. 그래서 이게 아마 각자에게 다 다르게 다가올 텐데 어쨌든 저는 잘 살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중요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인생일까 이런 거를 이 시간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다들 느끼셨죠? 그 월인석보 대중화, 세계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 월인석보 백독 같이 가주시고 또 딱 한 분씩만 더 포교를 해 주셔서 이 봉선사의 월인석보 대학이 세계 유일의 세계 중심의 훈민정음 해례본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하다는 조선대장경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같이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